오케이. 자, 중간 부분 줄거리. 황만근의 사연을 담은 짧은 가사의 노래다. 이 노래에 따르면 황만근은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고 어렸을 때 잘 넘어졌으며 이 만근산이 무슨 산이냐면 이 마을에 아주 큰 산이 있어. 그 산의 이름이 만근산이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산 같은 기능을 하는 산 이름이 만근산이야. 거기서 유래됐지. 그러니까 이 황만근이 이 마을에 있어서는 그런 만근산과 같이 이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의미야. 이해돼? 어렸을 때 잘 넘어졌으며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했다. 황만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이다. 황만근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황만근을 낳았는데 그래서 애가 좀 모자란 거야. 어머니가 원래 10달을 채워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선체로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18달 만에. 그래서 애가 조금 모자르게 나왔어. 그치? 예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집안일을 안 해, 엄마가.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는데 여자는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 사라져버린다. 오케이? 7달 만에 낳았다라는 점이 얘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 그러니까 황만근의 어머니와 황만근의 아들이면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니까 조손이지. 그치? 이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고 본인 상은 없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끼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래,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게 마련이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건 음식 솜씨가 뛰어났지, 그치? 그리고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염습과 산역이 뭐야? 염습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씻기고 거기에 옷을 입히는 그게 이제 염습이지. 산역은 땅 파서 시체 묻는 일이야.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이거, 그치? 그 남이 꺼려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서슴없이 나설 수 있다 쳐. 근데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맡기면 안 되잖아. 너무 염치가 없지, 그치? 똥구덩이를 파고 무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그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깎기, 불황청소, 공동 우물청소, 요방지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면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돼지한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복을 입히는 거지. 얼마나 힘들어, 그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험한 일들, 기피하는 일들 다 이 황만근이 도맡아서 했다는 얘기야. 이런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방근아, 너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밥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 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산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에이? 황만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번글거렸다. 아니,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값을 받는데 이런 공치사가 따라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근데 황제석 씨도 이런 공치사를 황만근한테 했다라는 거야.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 흥겹게. 근데 이 황만근은 그런 것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치? 굉장히 낙천적이야.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연장이든 경운기든 아니면 부양 가족이든 황만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는 거야, 그렇지? 굉장히 성실한 그런 인물이야.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가 없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황만근의 이타적인 성품, 성실한 성격 이런 것들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여주지. 다만이니까 황만근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 그렇지? 술을 좋아했는데 아이고 스포가 됐네. 그의 죽음과 연관된다 그러고 나왔다, 그렇지? 맞아. 그래서 비극적이야. 황만근 죽어서 못 온 거야. 죽었거든. 이게 밑에 봐봐. 황만근이 술을 좋아해. 그래서 이게 또 황만근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 그치? 자, 오른쪽 아래 보면 황만근의 인물 유형이 나와 있어. 황만근은 한 인격 안에 바보와 성인을 동시에 구비한 문학사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가 하는 짓이 바보스러울수록 제 속의 영합함이라는 역광 속에서 그는 더욱 거룩하게 빛난다. 그의 유일한 비극적 결함은 과도한 음주인데 고전 비극의 주인공들이 그 결함 때문에 파멸에 이르듯이 황만근도 술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우리 영웅소설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거 말고 뭐 아기장수 우투이 또 콩 하나 모자라가지고 거기에 맞아서 죽고 막 그러잖아. 헤라클레스 무적이잖아. 근데 아킬레스건이 유일한 약점이지. 왜? 걔 무적으로 만들 때 그 어디 무슨 스택스 강인가? 강에다가 담갔다 뺐거든? 담갔다 빼서 무적이었는데 그 담글 때 잡았던 발목을 잡고 담갔다 빼가지고 그 부분만 그게 안 묻은 거야. 그래서 유일한 약점. 결국은 그게 이제 죽음으로 직결이 되지, 그치? 그런 모티브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유일한 결함인 술이 죽음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술을 좋아했는데 아니지. 나도 읽자. 비극적 결함은 과도한 음주 때문인데 고전 비극의 주인공들의 그 결함 때문에 파멸을 이르듯이 황만근도 술 때문에 죽는다. 어떤 점에서 황만근은 작가가 이 세계의 부조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인간의 심성의 보편적인 사악함을 폭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패러독스의 의인화이다. 그러니까 패러독스라는 건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어떤 사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의인화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에 애경사, 애는 슬픈 일, 경은 기쁜 일, 이런 슬픈 일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국꾸라지도록 마셨다. 국꾸라진 그를 떠매어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그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떠매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애가 냄새가 너무 나니까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그걸 떠매고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맨날 그러는데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아. 이게 그의 문제점인 거야. 술 처먹고 아무 데서나 자는 거. 겨울에는 얼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얼어 죽었어. 복선이지 그러니까. 그치?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그래서 황만군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됐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참여올 수도 있게 되었다. 그건 좀 과정법이지. 취한 아버지를 드리블해서 온다는 거는 좀 과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인 거야. 이해되지?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이리에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서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지기법이지? 더럽게 내려와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한에 힘이 빠진 민 씨는 그러니까 지금 낮술에 취해서 뭔가 좀 서러운 감정이 들었나 봐. 그치? 뭔가 정한에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센치해졌어 애가 지금. 그치?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있을 때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민 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야 임마 퍼뜩 있나라.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좀만 더 앉아있자. 아, 근데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않카나. 그것은 40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어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쓰기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그거 밥맛이 없다.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험만 어른이가 내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아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뭐 남는 집을 게 뭐 있노. 물론 술 취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황광근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손수 성실하게 일해서 건강한 노동력으로 일해서 건강하게 또 수입을 얻고, 그치? 이런 건강한 생산과 노동의 활동에 대한 가치관이 나와 있는 부분인 거야, 그치? 아이고, 그런데 와 자꾸 눈이 감길까? 네 자꾸 이카마 할머니한테 일러준다. 할머니 부를까? 어? 아이고, 제가 그만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은요. 아, 일어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엄마 속상해하니까. 효자잖아.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3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삼강 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한 건가 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뒤 어쩌다 민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씨는 그날 일을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저 시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하여튼 민씨는 그 일 이후로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황강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그는 경운기 짐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 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는 늘 술을 재워뒀다.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 얼굴만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들레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나갔다.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냥푼, 봉지를 뜯어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냥푼.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서 한냥푼.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먹는 것도 되게 부실하지, 그치? 저녁밥은 그냥 막걸리만 먹는 거고, 점심은 생라면에 막걸리 먹는 거고, 그치? 그럼 한방문을 챙겨주는 가족이 지금 없어.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 회관을 비롯해서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되는 것이다. 자, 황만근의 외모에 대해서, 외양에 대해서 묘사가 나왔네, 그치? 귀와 코가 크대.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 되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냥푼 뒤 식사, 그리고 반냥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해. 근데 술을 먹어서 뭐 집에 뭐 길에서 자고 이런 건 좀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건 없어 지금, 그치?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아침이 되면 밥상을 차려서 어머니한테 드린대잖아, 그치?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2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오나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저는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 난 경운기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수 앞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는 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이게 지금 이장이 말하는 거지, 그치? 이장이 내일 아침에 면사무소 앞에 모여가지고 단체로 경운기 끌고 가자. 그래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이게 행동 지침이었는데 아무도 안 했어. 황만근 빼고, 그치? 경운기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다 하면 농사꾼이 아니지를. 아니, 그렇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뭐 꽃 몇 송이 심어가 놓고 뭐 우째 농사를 짓는다 하나? 어제 고장난 경운기 없어요? 경운기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돌아보며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아이, 말이 그렇다는 기지. 면세까지는 뭐 경운기를 끌고 가든 동 버스를 타고 가든 동 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같이 타면 되지, 깔끔.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궐기대회에 나가려고 했어?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러면 우리 이거 다 합쳐가지고 부채 말고 선풍기 해도 되겠네. 아재 개그지, 그지? 어느 유희야? 그러니까 지금 1990년대 말에 농촌 사회의 그런 상황이 어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야, 지금. 맞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거야.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면서 끝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뭐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둘러다니는 사람이 뭐 두세 됐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전체가 야반 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지금 안 돼. 근데 이제 대출은 계속 나와. 대출이 나오니까 빚은 지는데 상환할 능력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연대보증을지다 보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다 연쇄적으로 파산이 돼. 그렇지? 이게 90년대 농촌사회의 현실이었어.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한테 들리기나 하겠나? 질급 다 뺏기고 나왔는 거 아니요? 뺏어봤자 쥐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낀데? 아니 암만 빌빌하는 닭이라도 당무가지를 비틀면 이제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여기서 빌빌하는 닭이 누굴까 그러면? 농민들이지, 그치? 전부가 아니지? 자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될게. 우리사 죽어서 죽게 되든가 말든가 뭐 가들은 막 까딱 마이지요. 이장의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마을 회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항영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만근은 그 와중에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아휴, 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아유, 보나마나 내일 그 융자 받아서 그 다방이나 ጭ락 날락하는 뭐 그 학수같이 건농사 짓는 놈들이나 몇 올까? 망교이 자네같이 똑 부러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올기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같이 그렇게 헌 경운기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 다 죽여라 이렇게 써붙이고 달려가야 된게.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그러니까 황망들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자네 같은 사람이 꼭 앞장을 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추기고 있잖아, 그렇지? 황망근이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갔다. 봄이네, 그치? 근데 초봄인가요? 초봄, 그치? 초봄에도 밖에서 자면 죽어, 그치?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과 단둘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근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게 잘 또 돈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씨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빌들 말이라. 시계면째로 하루도 쉬지 않고 뚝딱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는 게요.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담긴 말이라고 나와있지, 그지? 뭐 대단한 말 같진 않은데.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인 뱅이 이상으로는 아는 게 없었던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왜냐면 바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자연의 이치가 담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조금 어리둥절한 거야.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게라. 경기는 잘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 내가 제일 오래 했을게. 경기도 많이 늙었어. 고집이 씨가지고 나 아니면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지 똥창까지 환하게 말을 듣는 기라. 내일 걸기대에 가십니까? 내서 뭐 어머니 밥도 끓여드려야 되고 모르겠어. 구장은 나 같은 상농사꾼이 가야 된다 하는데.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게가 환갑인데. 그자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민씨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왜? 너무 늙어 보이니까. 그지? 실제로 너무 겉늙어 보여서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흥미가 생긴 거야.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뭐 안주는 없고
황망군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씨의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안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럼 누구 경운기야? 시동 잘 안 걸리는 경운기. 황망군 경운기. 그 뒤에도 걸기대에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 생각을 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럭 잠이 들었다.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망군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부터가. 왜냐? 여기부터가 황망군이 말하는 부분이거든. 제목이 황망군은 이렇게 말했다잖아. 주제가 담겨있는 부분이야 여기가 이제. 근데 황망군은 바보형 인물이기 때문에 표현을 똑부러지기를 못할 거야. 그럼 황망군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씨가 자기는 황망군의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석을 해줘. 그렇지? 그럼 그 민씨의 해석이 결국은 서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거야. 이해되지?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라고 황망군이 말을 한 거고, 그걸 민씨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늘하우스를 보라. 농업인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근데 그걸 지돈으로 해야 한다. 지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름없다. 빚은 망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기계화, 영농, 카드에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 몇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다 뭐 탈곡기, 건조기, 그거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질 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엔 소를 그렇게 썼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를 짓던 건 옛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뭐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 면세되는 기름. 싼 거지. 면세유다. 근데 면세유를 가지고 이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보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 농촌이 일단은 기계화가 영농화가 됐단 말이야. 그치? 기계화 영농화가 되면서 그 자금 마련을 다 부채로 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부채를 지면 그게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농사를 지어서. 그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상부상주의 풍속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타적인 문화도 많이 사라진 거고. 그치?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진다. 그런 게 뭔데? 이렇게 막 기계를 사잖아. 기계화 영농화 하면서 빚을 졌잖아. 그러면 그게 쌀값에 얹혀진다 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면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야. 무리하게 빚을 내서 기계화를 했어. 그래서 농사를 졌어. 그걸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쌀값에 얹혀져야 돼. 그치? 쌀값에 다 얹혀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얹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버린대. 수매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싼 가격에 다 사들이는 거야. 그럼 수매를 하면서 정부에서 곡식값으로 주는 돈은 간당간당한 돈을 주는 거야. 그럼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대신에 뭘 준대? 빚을 준대. 이때 정부에서 그 농촌 사회가 지금 많이 몰락해 있으니까 정부에서 기계화 영농화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대출 저런 대출 해가지고 대출을 되게 쉽게 많이씩 줬어. 근데 다 빚이잖아. 그치? 정부가 쉽게 빚을 주는 거야. 그치? 뭐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아유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청구를 만든다. 이해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대출해주고 수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농촌 삶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 찍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와 근데 진짜 저번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야 양석 하면은 누가 봐도 양식 아니냐? 곡석 하면 누가 봐도 곡식이잖아. 그치? 요런 걸 틀리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게 이제 방언이다 보니까 표준어로 무슨 뜻이냐고 문제가 나왔거든? 이런 거 틀리는 놈이 있어요.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지금 그냥 써있는 대로 방언으로 읽지만 이거 다 현대어 풀이 돼야 되겠지? 아니 그 표준어 현대어긴 하지. 표준어로 해석이 돼야 돼. 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니 뭐 저도 남도 해놓은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뭐 열매를 뺐으면 그만해가. 아하.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그 열매를 땅으로부터 뺏으면 그만인가라고 하고 있어. 고마운 그 땅한테 이걸 강제로 뺏는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농약과 비료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드러나 있는 거야. 맞지? 이걸 이제 황만근이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한 민 씨의 해석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이 기관들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농약 뿌리고 비료 뿌려서 겉보기만 좋은 곡식을 만드는 농사꾼들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근데 그 나쁜 농사꾼을 누가 만드는 거야? 기관이 만드는 거야. 왜? 기관이 자꾸 빚을 주니까. 농사꾼은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치?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 구조 개선자금,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고 착한 척 해놓고서는 빌려주는 척하고서는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충분한 이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못 갚겠다고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지. 왜? 농사를 짓지. 그러면 이런 가격이 다 곡식값을 얹혀줘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수매를 해버린다고 걔네가. 수매하고서 적은 돈을 주잖아. 그럼 빚만 쌓이잖아. 그치? 내가 왜 빚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지는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란 얘기는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만 지어서 안 망하고 100년 살기라. 자, 다른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 기계와 영농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대출을 무분별하게 받고 비료 뿌리고 농약 뿌려서 곡식을 건강에도 안 좋은 그런 곡식을 재배한 후에 그걸 이제 또 이제 정부에 헐값에 팔고 이게 이제 반복이란 말이야. 그치? 어리석지 않아? 그치? 근데 황만근은 어때? 황만근은 정부의 빚도 지지 않고 자기 손으로 농약도 뿌리지 않고 비료도 뿌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건강한 노동력만으로 정성만으로 건강한 곡식을 길러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명하지. 바보형 인물인데 얘가 유일하게 정상인인 거야. 그치? 일주일 뒤에 황만균이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무슨 법일까? 황만균이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인데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디테일이 있지. 그치? 점층법이야. 오케이? 경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딱 여기부터 또 중요한 부분이지. 자, 봐봐. 이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전의 형식을 띠고 있거든. 무슨 전, 춘향전, 홍길동전, 전의 형식을 띠고 있어. 전기문의 형식을 띠고 있단 말이야. 황만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어떤 일대기적 구성을 띠고 있지, 그렇지? 그지? 그 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바로 이 황만근 여기부터가 이제 민씨가 황만근이 죽은 이후에 황만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야. 맞지? 오케이? 그 평가를 묘비명 형식으로 평가하고 있어. 맞아? 이해돼? 그런 인물에 대한 인물이 죽고 나서 인물에 대한 그런 평가가 남는 그런 것들은 전기문의 형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이 전의 형식을 띠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황만근 여기는 누가 하는 말이야? 민씨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술자가 민씨로 바뀐 거지. 오케이? 이해되지?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심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대어 알껍질을 까줬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며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에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를 봉양을 극진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석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도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익숙해져 있었다는 얘기지. 문중 땅과 나이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자, 술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이 묘비명 형식으로 민씨가 황 선생 여기부터 이 황만근에 대한 평가를 남기기 전까지는 황만근에게 있어서 술은 유일한 약점, 단점, 부정적인 측면이었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술이 어때? 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전일에 그러니까 황만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일이 나오네. 전일에 이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 먼지가 눈을 괴롭히고 날이 흐리고 추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뭘 암시할까? 그치, 황만근이 죽음에 이를 것임을 좀 암시하는 그런 배경인 거지.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지구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지금 민씨는 계속 황만근의 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지. 특히 선생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걸 또 알 수가 있어. 그치? 선생이 좀 더 살아있었더라면 난세의 후겸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사회가 이 난세의 후겸인 거지, 그치? 난세의 후겸 상태인 거고 거기에 그늘의 덕을 베풀어주는 큰 나무가 황선생인 거야, 그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뤘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서리법이고. 간기 4330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 같은 묘지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약간 무덤에 묻히진 않았지, 그치? 화장해서 뿌렸잖아. 그러니까 묘비를 세울 게 없잖아. 그래서 이 묘비, 지금 묘비명을 썼지만 이 묘비명은 실제로 쓰이지는 못하는 묘비명이긴 하지. 이 글을 새터말 마을로 귀농했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의 사람 민순정이 엎드려서 쓰다. 묘비명 형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어.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그러면 이 앞부분 420쪽을 볼게. 420쪽 밑에 전의 형식 나와 있잖아, 그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황만근의 생애를 기록한 앞부분과 등장인물인 민씨가 묘비명을 써서 덧붙인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이는 전의 형식과 거의 같다. 그러니까 묘비명 형식이 있는 그 부분이 전의 형식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황만근 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전은 주로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남들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전을 기술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황만근은 전의 형식에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면에서 평균치 이하인데다가 사람들로부터 하대받고 조롱당하는 반편이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타산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가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그가 이타적이고 공평무사하며 도량이 넓은 인물임을 알려준다. 그는 그야말로 군자다. 그러니 그는 전의 형식으로 기술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전의 형식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이타적이고 높은 덕을 갖고 있는 그런 군자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전의 형식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다시 뒤로 넘겨서 뭐 인물에 대한 특성 같은 게 나와 있고 뭐 어렵지 않지.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부 작품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시 같은 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같은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좋겠지. 주제 면에서도 그렇고.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거든. 그 작품을 우리 빠르게 한번 볼까? 어때? 좋지. 멈췄다가